이진관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오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5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박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 1심 법원이 그보다 더 강한 형량을 선고한 겁니다. 피고인 박성재를 징역 25년에 처한다. 선고가 끝난 뒤 재판부가 법정 구속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자 박 전 장관은 충격을 받은 듯 한 번도 출석에 거부하거나 도주하려고 노력한 바 없다. 죽어도 일정하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법정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에 동조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수사에 협조하기는커녕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와 내란 수사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의 직권을 또다시 남용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 위반자를 전제한 출국 금지, 서울구치소 수용 여력 확보, 합동수사본부의 인력 파견 등을 지시한 것이 내란 중요 임무를 실행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총장에게는 계엄사 합동수사부에 검사 인력을 파견하도록 협조를 지시했는데 재판부는 이 같은 지시들이 포고령 위반자 출국 금지와 수용을 위한 핵심 전제 조건이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계엄 해제 후에는 법무부 감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도록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저번 기일에 피고인의 변호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12.3 비상계엄 때 반대를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피고인 어떻습니까? 반대하신 게 맞습니까? 제가 다른 분들이 제가 반대하는 모습을 못 봤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대통령 집무실 안에서 대통령께 계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그런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로 또 밖에 나와서 대접견실에서도 저희 행동을 CCTV를 통해서 봤더니만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로 그 만류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제가 조사받을 때에 그 말씀들을 안 드렸다고 해서 조사받을 때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습니다만 제가 대통령께서 그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반대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12.3 비상계엄의 피고인은 왜 반대를 했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법률적으로 하나하나 조항을 따져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고 그 상황이 계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전국에 대통령께서 우려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우선 말씀을 드려서 계엄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비상계엄을 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을 법률적으로 하나하나 따져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그 당시에 말씀을 듣고 너무 당황해서 제가 그 하나하나를 따져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방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면 비상계엄을 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을 하는 게 옳지 않다는 생각과 그걸 말려야 된다는 생각이 제일 앞서서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문에 조항이 어떻고 하는 부분을 하나하나 따져서 말씀드리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경황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12.3 비상계엄은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제가 첫날 우리 변호인께서 말씀하신 바와 똑같이 그 당시 상황도 있지만 그 이후로 언론 보도되거나 재판이 진행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그 계엄 상황이 법률적인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는 법률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걸 알지 못했다는 겁니까?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그 하나하나의 요건을 제대로 제가 판단해서 옳다 그러다고 판단할 상황에
잊지를 못했다는 상황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비상계엄을 반대한 게 법적인 문제로 반대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반대를 했다는 겁니까? 어떤 입장이란 말씀이신가요? 법률적으로 조건을 하나하나 이게 조항에 맞다 안 맞다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야 맞는데 제가 그렇게까지는 그날 말씀을 못 드렸고요. 이 대통령께서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다른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셨는데 지금 상황에 계엄을 해서는 안 된다. 계엄으로 이 상황을 해결해 갖고 갈 수는 없다 하는 쪽으로 계엄을 하시지 못하게 막는 데 전부 다 주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거라 다만 이제 법적으로 문제 없지만 정치적으로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니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 당시에는 지금 재판장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나머지 내용들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한다 안 한다에 저희들이 하시면 안 된다고만 했지 그 나머지 내용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네, 피고인 신문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검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겠습니다.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내용을 설득하고 추진할 줄 아는 용기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피고인이 새삼 강조한 검사 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법무부의 영문 표기가 Ministry of Justice, 정의부라는 사실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배 검사들에게 검사 선서를 다시 읽어보라고 각별히 당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윤석열의 내란 범죄를 목도하고도 눈을 질끈 감은 채 한 배를 탔습니다. 정의와 인권,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 같은 것은 피고인의 안중에 없었던 것입니다. 피고인은 국무회의가 끝나기 무섭게 과천 법무부 청사로 곧장 달려가 심야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내란의 구체적 실행을 뒷받침할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라고 조목조목 지시하였습니다. 12월 3일 밤 피고인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비상계엄 후속 조치에 발벗고 나선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범죄 행위를 직접 목도한 후 지휘 감독 대상인 검찰총장과 세 차례에 걸쳐 통화하면서도 범죄 대응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부인할 뿐 윤석열로부터 받은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통화였음이 자명합니다. 검찰총장은 12월 5일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 개시를 공표합니다. 12월 3일과 12월 5일의 차이는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내란이 실패했느냐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엄 선포를 적극 만류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표리부동이나 언행 불일치, 이중성이나 책임 회피를 넘어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정면으로 배신한 범죄 행위일 따름입니다. 우리 국민은 암울한 현대사를 통해 국가 권력을 무력으로 찬탈한 권위주의 정부가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도 법의 외피만 빌려 독재를 민주정인 양 정당화한 사례를 익히 보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를 정당화하고 국민을 속인 노련한 법 기술자들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피고인도 윤석열의 내란 과정에서 충실한 집행관이 되기를 자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실행에 옮긴 일련의 행위는 윤석열의 내란 범죄에 합법의 가면을 씌워주기 위한 대국민 기망행위입니다. 법을 내란의 도구로 전락시킨 전형적인 권력 남용이며 우리 국민이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쌓아 올린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일말의 반성조차 내보인 바 없습니다. 그 대신 법령에 따른 정상적인 장관의 업무라는 부끄럼과 염치도 없는 파렴치한 변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의 소임을 망각한 피고인의 공소제기 범죄 사실과 같은 행태는 작금의 검찰청 폐지에 이른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될 것입니다. 피고인과 같이 법의 이름으로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주시길 요청합니다. 피고인 박성재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앉아서 얘기하는 표정이나 그 얼굴에서 비춰지는 태도 반대하면 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식의 그 자체만으로도 반민주적인 모습으로 비춰졌거든요. 사건은 2025 고압 1670호 사건입니다. 네, 출석 여부부터. 일자로 임용돼가지고 2024년 증인, 이전에 피고인 박성재와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었거나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증인, 감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피고인과 갈등이나 다툼이 있었던 적도 있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다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22시 27분경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비상간부회의를 소집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증인 12.3 비상계엄 선포 사실 알게 된 과정이 어떤가요? 좀 뭐 자세히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제가 워낙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날도 12월 3일 날도 퇴근해가지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10시쯤 잠자리에 들었는데 10시 한 반 훨씬 넘어가지고 저희 큰애가 와가지고 저를 깨웠습니다. 마침 저희 집사람이 저 동네 친구들하고 지방 여행 중이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좀 큰일이 난 것 같다고 아버지 일어나셔가지고 전화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무슨 계엄이라 그러는데 계엄이 뭐예요? 저에게 물어봐가지고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아유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리고 나가서 바깥에서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했는데 정말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계엄 선포를 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방송이 되고 있었고 그걸 보고 이 아이가 한 말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증인, 당시 국내외 정세 등 상황에 대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할 정도의 상황으로 인식하셨나요?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는 뭐 그날도 아주 평온하게 퇴근을 했고 저로서는 계엄이 선포될 만한 상황이라고는 뭐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저로서는 사실 좀 깜짝 놀랐을 뿐입니다. 예. 그런 상황으로 인식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저는 계엄이라는 게 저는 뭐 법대는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비상계엄이라는 거는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그러니까 결국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그 사태를 어떤 식으로든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선포해야 되는 게 저는 계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때 당시에 뭐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아니면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는 상황도 아니고 국민 대부분이 평온하게 그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을 시간인데 그것도 밤에 나타나가지고 계엄을 선포한다는 거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상식으로는 도저히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한 가지 더 덧붙일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계엄을 선포하는 장면을 제가 텔레비전을 통해 가지고 계속 봤는데요. 비언어적 행동이라고 해야 되나?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민을 존중하고 국가를 위해서 계엄을 선포하는 지도자의 모습은 절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의자를 빼주는데 그 자리에 와가지고 앉기도 하고 그리고 앉아서 얘기하는 표정이나 그 얼굴에서 비춰지는 태도, 모습 이런 것들이 내 뜻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반국가 세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도 아니고 너희들도 내가 이 가고자 하는 길에 반대하지 마라. 반대하면 난 가만히 있지 않겠다. 라는 식의 그 자체만으로도 반민주적인 모습으로 비춰졌거든요.
저는 도저히 그 자리에서 동의할 수가 없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예. 지금도 뭐 생각해 보니까 화가 나는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얼굴 표정 자체도 보기가 싫을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그 합수부의 심우정이 그날 계엄 당일에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무슨 일을 했느냐. 일단 합수부하고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찰을 파견하느냐 마느냐 박성재가 이제 요청을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이제 주 아마 타겟이 될 것 같은데 당시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하고 통화를 3번이나 했거든요. 네. 11시 1분, 13분, 다음날 0시 25분. 0시 25분은 저거는 12월 4일은 계엄이 끝나고 나서인데 네. 어쨌든 끝나기 전 계엄 시작되긴 직후하고 계엄 끝난 후에도 계속 심우정하고 박성재가 3번이나 통화를 했단 말이야. 네. 그 전에 뭐 김지원하고도 당시 민정수석하고 통화를 하고 뭔가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심우정하고 저렇게 3번이나 통화하지 않았겠나. 당연하죠. 그러지 않겠어요? 저기가 법무부 검찰과장하고 먼저 통화를 했다는 점이 저는 주요해 보입니다. 그 짧게 했잖아요. 검찰과장은 법무부 소속이니까 예. 장에 지시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 해. 근데 검찰과장이 하는 일은 저게 제가 주로 하는 게 저게 주요 간부 인사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인력 동원을 위해서 전화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인력 동원을 하려면 그 인력 동원을 하는 곳이 결국 합수부일 가능성이 높고 그 합수부에다가 사람 보낼 때는 검찰총장이 또 저거를 승인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보는 게 맞죠. 흐름상으로 보면. 그렇구나. 제가 아까 잠깐 착각을 한 게 계엄 해제한 거는 새벽 1시였었으니까 저 0시 25분에 심우정하고 통화한 것도 계엄 해제되기 전이네. 전이네. 계속 그냥 한창 이제 의원들 뭐 안에 들어가서 뭐 어떻게 한 해 만에 절차를 확인해 보라 국회의장이 막 그럴 때였던 것 같고요. 그때가 윤석열이도 사방에 전화하고 있을 때고 맞아요. 국정원이든 경찰이든 막.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만약에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보듯이 검찰 조직에 내란에 얼만큼 얘들이 이제 내란 종사를 했느냐 여부를 밝힐 수 있는 핵심적인 무슨 증거가 여기서 나온다. 그러면 검찰이 그 당시에 우리가 계속 밝히지 못했던 게 내란에서 분명히 역할을 했을 것 같은데 검찰 부분만 그동안 특검에서 안 나왔다 이거잖아요. 예. 상상을 해보면 명단 나오고 체포 명단 나오고 어떤 거 했던 거 보면 사실은 사람을 잡아들여서 뭐 민주노총이 됐든 정치인이 됐든 누가 됐든 잡아들이고 그다음에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하고 예. 그다음에 뭔가 범죄자로 만들고 잡아놓고 그러려고 수용시설도 다 검토하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아마 그때 검찰이 하려고 했었던 이 급박하게 전화하고 했던 것은 뭔가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그러면 사실 내란의 주요 임무가 아닌가. 그러니까 박성재는 심우정한테 전화를 했었지라도 심우정이 그다음에 검찰 내부에서 조직하고 이거 하는 거는 메신저를 통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뭐 해야 되니까 메신저를 통해서 2%를 통해서 하지 않았겠느냐. 각 지검에 이런 식으로 이런 그렇지. 지금 이런 상황이다. 파견하는 거 어떻게 누가 어디에 남느냐 뭐 몇 명 있느냐 요걸 갖다가 하는 걸 2%를 통해서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그걸 아마 지금 특검에서도 보는 것 같고. 제가 그 종합특검에 참고인 진술을 하고 왔잖아요. 그때 제 그러니까. 느낌이나 상황을 보면 예. 이 친구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술 먹다가 계엄이나 한번 할까 이게 아니었고 계속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느낌에는 그게 이제 UFL이라고 그 늘 정부하고 군이 합동으로 하는 훈련이 있거든요. 을지포커스. 을지포커스. 그게 계엄 대비 훈련이거든. 예. 그러니까 그때 한번 다 점검을 해봤던 것 같아요. 제 추측은. 근데 그때 그러면은 할 적에 뭐를 염두에 두고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쿠데타를 성공해 본 경험이 있잖아. 그러면 쿠데타를 또 하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 성공했을지를 연구를 해야지. 그렇지. 전두환 때 그게 기본이잖아요. 예. 전두환이는 박정희를 연구했고 얘들은 전두환이를 연구했고 그다음에 그게 조현천이가 계엄사령관 있을 때 만든 박근혜 때. 네, 박근혜 때 그 계엄 문건에 전두환 때 거를 그대로 연구를 한 게 거기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얘들이 그거를 갖다가 현실화시키는 연습을 했을 걸로 보여요. 그러면 전두환이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전두환이가 뭘 베이스로 쿠데타에 성공했습니까? 하나회 기본적으로. 그렇지. 그죠? 하나회하고 지가 몸담고 있는 보안사 이걸 가지고 한 거 성공한 거잖아요. 그러면 윤석열이 입장에서 하나회가 뭐예요? 검찰이잖아요. 정치검사들이 하나회야. 그 다음에 충암고. 그거가 다 동원될 수밖에 없는 게 충암은 다 지금 드러났잖아요. 그렇지. 근데 검찰이 여기 빠져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그렇지.
그 다음에 보안사, 지가 몸담고 있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조직을 가지고 했는데 윤석열이가 제일 믿는 게 검찰인데 그걸 빼놓고 해? 그럼 이게 단순히 이 사람 체포해서 이렇게 수사하자 이 정도가 아니라 예. 기관의 권한을 넘어서는 너는 이거 담당, 너는 이거 담당, 너는 이거 담당 해가지고 우리가 이 그렇죠. 지금 비상사태인 국가에 이렇게 파견 나가서 뭘 하자 이런 식의 진행이 됐을 수도 그러니까 있겠네요. 윤석열이 입장에서 보면 현장에 나가는 지휘관, 수방사 특전사령관한테 전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국회의원 체포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국정원 방첩사, 검찰에다가 연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 잡아다가 어디 벙커에다가 집어넣어놓고 그다음에 합수부에서 이거 수사한다 이런 거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서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대로 가는 거죠. 보면. 내란 중도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세부 내용이 복잡하므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내란 중도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합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실관계, 특히 윤석열이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 정당 제도 등을 부인하는 내용의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거나 압수수색한 사실을 위 규정들에 비춰 살펴보면 윤석열이 대한민국 영토 전부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을 결합하여 유능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됩니다. 이하에서는 12.3 내란이라고 합니다. 윤석열이 일으킨 12.3 내란에 있어 피고인 박성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포고령 위반자 등에 대한 추국 금지 조치, 교정시설 내 수용 공간 확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 협조를 지시하는 등으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형법 제87조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박성재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박성재는 그와 같은 지시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 박성재에게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나 위법성의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피고인 박성재에게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과 위법성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 협조를 지시하였는지 여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형법 제87조에서 규정하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외부적으로 드러난 피고인의 행위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사물의 성질상 그와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박성재에게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과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피고인 박성재는 윤석열의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목적 중 하나가 명태균 사건 무마와 군병력 등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과 박성재에게 있었던 일을 시간적 선으로 검토하거나 윤석열이 대통령 집무실 또는 대접견실에서 언급한 내용, 12.3 비상계엄 선포 전 대접견실에서 있었던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의 대화 내용, 윤석열이 13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밝힌 대국민 담화의 내용, 2024년 9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피고인 박성재가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비상계엄에 대한 피고인 박성재의 입장 등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12.3 내란은 즉흥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적어도 2023년부터 준비되었습니다. 윤석열은 자신의 추종 세력에게 비상계엄으로 군을 동원해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압하고자 하는 의사를 수시로 밝혔는데 이는 비상계엄의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무력으로 달성하고자 한 것입니다. 윤석열은 김용현에게 내란 준비를 지시하였고 김용현은 노상훈과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였는데 노상훈의 수첩에 이러한 내용이 자세히 남아 있습니다. 김용현은 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화된 이후에는 여인영에도 지시하였는데 여인영의 휴대전화 메모에도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은 노상훈의 수첩이나 여인영의 휴대전화 메모에 기재된 내용 중 주요 부분을 실제 이행하였거나 혹은 이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일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은 준비 과정에서 그 내용이 수정되거나 혹은 이 사건 비상계엄이 조기에 해제됨으로 인하여 이행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은 내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을지 연습 등의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 미리 시행해 보기도 하였는 바 이런 내란의 예행 연습에 해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12.3 내란 가담자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 발생하면 이로 인하여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 피해 및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것은 분명하고 혹시라도 내란이 성공하여 국민적 합의로 성립한 현재의 헌법 질서가 폭력에 의해 무너지게 되면 이로 원래대로 회복한 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란 행위자를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피고인 박성재는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합당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특히 피고인 박성재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행형, 인권옹호, 출입국 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더욱 무거운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박성재는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박성재가 수행한 임무는 윤석열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압하여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한다는 12.3 내란의 핵심적인 전제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역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피고인 박성재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했던 어두운 과거를 회개하여 독재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어나오지 못할 뻔하였습니다. 피고인 박성재는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12.3 내란의 위헌 위법성에 관한 여러 의견이 제기되었음에도 이를 끝내 묵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박성재가 수행한 임무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후에도 계속해서 이행되었는 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피고인 박성재는 13 내란이 실패로 돌아간 후에는 그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와 내란 범죄 혐의 수사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문건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상민, 이완규, 김주현, 한정아와 만나 논의하였습니다. 윤석열은 이들이 마련한 내용을 바탕으로 12.3 내란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강변하였고 그 결과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수호하려는 사람들과 이를 가벼이 여긴 채 자신의 정치적 입장만을 강요한 사람으로 나뉘어 더욱 분열하고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박성재는 12.3 내란 이후 국회와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서슴없이 허위로 진술하거나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이 법원 및 특별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가 나왔냐고 되묻고 그에 따라 진술할 내용을 결정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박성재는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 물음에 대하여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국민께 충격과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피고인 박성재가 보여온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달리 피고인 박성재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거나 자신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국가와 국민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피고인 박성재가 1985년 11월경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로 임용된 이래 약 30년 동안 공직자로서 근무해온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 박성재가 저지른 범행의 내용과 성격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피고인 박성재가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박성재의 경력과 당시 지위에 비추어 이는 제한적으로만 고려합니다. 이러한 점과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합니다. 네,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인별로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성재에 대해서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성재를 징역 2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피고인 박성재에 대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검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해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이완규에 대해서 선고합니다. 피고인 이완규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일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시고 항소하는 경우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